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저께 치렀던 우리 교정학 국가직 7급 해설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총평은 제가 이제 글 올린 거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평상시에 나왔었던 그런 뭐 추세하고 어긋나지 않게 거의 출제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 있었어요. 시중에 있던 우리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형사정책 쪽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고, 그런 이제 법령 중에서도 대단히 좀 꽈놓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단어 하나, 수용자와 수형자, 물론 우리 교정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말장난 때문에 이제 또 답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법령의 중요성, 그건 뭐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외 형사정책은 우리가 보통 한 4문제 정도 또는 5문제 나오는데 똑같이 이번에도 그 정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한 문제가 형사정책으로 볼지 이제 교정학으로 볼지 애매하긴 했지만, 자, 일단 바로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1번 문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성, 자, 바로 우리가 요새 코로나 전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체에서도 이제 감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건 되게 이제 찍히는 그런 문제죠. 자, 이거 내년 되면요 9급이 먼저 나올지 우리 7급이 먼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두순 요새 계속 문제되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이미 우리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랑 뭐 기타 여러 가지 전자장치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전자감시제도. 이쪽에 대해서 법이 좀 이제 개정되고 신설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반드시 나올 거예요. 시사성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자, 1번부터 볼게요.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2주 이상. 이거 자 보세요.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1번이잖아요. 이제 노란색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답이 1번인데, 자, 이거 되게 장난쳐는 거죠. 문제는 1주 이상이에요. 1주 이상. 실제 시험에서 1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수용자 휴대폰을 소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통상 2주 자가 격리하잖아. 그것 때문에 헷갈리게 하려고 2주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법령에서는 우리 이제 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53조 1항에서 1주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틀린 겁니다. 그 외에 뭐 소장이 감염병 유행하는 경우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 공급 당연히 중지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이제 전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 감염병 생각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된다. 당연히 우리 소장은 우리 직속이 어디예요? 법무부 장관이잖아. 그래서 법무부 장관한테 이제 알려야 되겠고, 보고하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보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4번에서 소장은 감염병 유행으로 자비 구매 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 구매 신청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당연하죠. 일단 사용 중지를 때렸는데 구매 신청을 하면 당연히 정지를 해야겠죠. 이 부분도. 그래서 됐고. 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도 좀 알고 다니시면 족한 그런 것들이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번호표 사용하지 않는 색상.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도 많이 이제 보면 되는 건데, 답은 당연히 그린 이 초록색이 됩니다. 초록색인데, 우리가 이제 노란색이 대상자들이 엄중관리 대상자 중에서 둘이 있죠. 2명 해가지고 누구 있어요? 여기에서 관심 대상 수용자하고 조폭, 폭력 조직, 조직 폭력 수용자. 이쪽이 이제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마약류 수용자죠. 파란색. 항상 몽환적 분위기 파란색. 그래서 마약류 수용자 그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사형 집행 대기자, 그런 사형 수용자에 대해서는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 이제 붉은색 아무도 터치 못하는 그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초록색은 아닙니다. 초록색 아니라는 거 상식으로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 3번 보시면, 자, 이제 종교 및 문화 활동에 관한 거, 요거를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가 이제 각종 처우는 항상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보니까 9급에서 나왔었던 게 또 여기서 비슷하게 나온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기죠?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 잡지, 도서는 교정시설의 보관 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신문은 월 5종, 이거는 맞아. 근데 도서는 월 5권으로 한다 했는데, 자, 이거는 몇 권이에요? 10권. 그래도 한 10권 정도는 보게 해줘야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3종 10권. 그래서 월 3종, 월 10권.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종 10권, 3종 10권. 그렇게 가겠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 시간 등을 고려 1일 4시간 이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1일 6시간, 6시간. 그래서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 편성 시간을 이제 정합니다. 일과 시간을 고려해서. 다만 토요일, 공휴일, 작업, 교육 실태 및 수용자 특성을 고려해서 편성 시간을 당연히 조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1일 6시간.
여러분 4시간이면 너무 좀 적잖아. 그래서 일과 후에 보통 한 6시부터 해가지고 하더라도 한 6시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시간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과 끝나고 하면 이제 6시간 이내입니다. 이내. 4시간 이내면 정말 짧잖아. 좀 보다가 뉴스 보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저녁에 한 10시 하는 드라마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일일 6시간 이내 생각하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자, 지필이 나오죠. 휴업일 및 휴게 시간 내에 시간에 제한 없이 지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요. 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휴업일 및 휴게 시간 내의 시간에는 제한 없이 지필할 수 있어요. 어차피 휴업일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본인 휴게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한 없이 지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 다른 징벌을 받거나 이럴 때는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장이 수용자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신청할 경우에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제공해야 될까요? 그러면 갑자기 수용자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제는 예수님을, 다음에 내일은 부처님을, 그 다음에는 알라신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상식적으로요, 수용자가 그냥 자비로 하는 거고, 수용자가 지니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고, 자, 그 다음 4번 보니까 이제 권리구제가 나오죠. 권리구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적 권리구제 방법과 그 다음에 비사법적 권리구제 방법 하는데, 여러분 사법적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법원 가는 거예요. 법원. 법원이라던가 헌법재판소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일단 권리구제 옳지 않은 거 나오게 되는데 1번 보면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고, 그렇죠? 바쁘면 이제 대리를 해야겠죠. 근데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결과를 소장한테 지체 없이 보고하라. 당연한 얘기. 자, 그다음 이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떠든 거야.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자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헌법소송까지는 맞아요. 이건 법원 가서 하는 거라니까. 근데 청원은 뭐예요? 청원은 당연히 일단 교정시설에다가 하게 되는 게 청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원, 뭐 행정심판,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원조사관제, 중재 이런 것 등은 비사법적 권리구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이제 청원이 이제 답에서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은요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그 다음에 헌법소송 하게 되는데 가끔 질문을 받아요. 선생님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이거는 사법 권리구제 수단 아닙니까?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아닙니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디 있죠? 일선 교정시설 위에 있는 지방교정청, 전국 4개에 있는 교정청이 있어요. 전국 이제 지방교정청 거기에 4군데 있게 되는데 어디다? 특히 부산 빠진다는 거 잘 아셔야 되잖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이쪽에 있는데 거기에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행정심판은 아니에요. 행정심판은 같은 교정당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이에요, 행정. 그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에서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이거 사실은 제가 이제 해설하면서 원래 조문을 찾았는데 이게 국가인권위원회법 24조 5항에 돼 있는데요. 이거 좀 잘못 낸 것 같아.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시설에 수용돼 있는 진정인의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없으며 대화 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돼 있는데요.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요. 일단 그 구금보호시설의 직원도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은 할 수 있어요. 다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지금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이걸 냈는지 좀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좀 세모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2번이 틀려버렸어요. 2번이 청원이 들어가서 틀려버렸기 때문에 좀 그런데 사실은 이건 좀 3번도 의문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요. 24조 5항에서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 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다만 이제 녹음, 녹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이거 3번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통상 나오죠? 접견에서 나온 거죠. 접견. 그래서 접견 참여 못하는데 또 듣거나 녹취하지 못하고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감시할 수 있다. 요거랑 헷갈려서 낸 건지 그래서 제가 잘못 찾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3번도 조금 세모입니다. 세모.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지문인 것 같아요. 딱 맞는다고 하기가 뭐하거든.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된 거라서 그래요. 이건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복수 정답이 나올지 어쩔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5번 갑니다. 이제 형사정책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세요.
통제이론. 자, 우리가 이제 통제이론이 뭡니까? 예전에 이제 고전학파에서 이제 응보, 일반 예방 이런 걸 이제 강조하면서 자유사, 그래서 이제 자유사를 남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형벌을 부과하자 이런 쪽, 이제 보안 처분을 부과하자 이런 것이 이제 고전학파 이런 쪽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증학파로 쭉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미국의 사회학파 이런 쪽 쭉 등장하게 되는데, 사회학파 끝 무렵에 이게 신고전주의야, 신고전주의. 그래서 여기서도 뭐죠? 사람의 자유사 갖고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러한 자유사가 남용되지 않게 통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 범죄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다 억제하자 이런 것들. 그래서 생활양식 노출 이론이라든가 일상생활 이론 뭐 이런 것 등이 어떻게 보면 먼저 그 신고전학파에서 나왔었고요. 미국 범죄 사회학파에서도 이 억제 이론, 통제 이론이 그런 쪽과 좀 맥을 같이 한다는 점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라이스와 나이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유명하죠,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라이스가 이제 소년비행의 원인을 낮은 자기 통제력에서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소년비행의 원인을 자기 통제력의 미비, 그리고 또 사회 통제력. 그래서 자기 통제력을 내적 통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통제력을 외적 통제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적인 개인 통제력의 미비 거기서 찾고 있다. 그 다음에 레클리스. 자, 레클리스 하게 되면, 그래서 레크리스로 나오는데, 보통상 이제 레클리스도 외우는데 레크리스. 청소년이 범죄 환경의 압력을 극복한 것은 강한 자아상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레클리스와 디니츠, 이게 이제 자아관념 이론, 이게 이제 뭐죠? 우리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에서 이제 보완해서 나오는 어떤 비판적 시각에서 나오는 게 되는 건데, 레클리스, 디니츠, 자아관념 이론, 이것도 통제 이론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자아관념, 특히 내가 뭔가 사고를 치거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부모님이 또 나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관념이 되게 센 친구들이 있다고. 또 뭐 종교적 신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이 범죄 환경의 압력을 극복한 것은 강한 자아상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자아관념 이론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허시.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유명한 허시의 사회 유대이론, 사회 통제이론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범죄 발생을 통제하는 것은 개인이 일상적인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다. 그래서 이제 사회와 맺고 있는 그 유대 관계가 이렇게 약화되거나 허물어지게 되면 이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 허시의 사회 유대이론, 사회 억제 이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범죄의 시작이 사회와의 유대 약화에 있다고 본다. 자, 근데 에그뉴르한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주장했냐 나오죠.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술을 학습하여 얻는 자기 합리화의 결과이다. 나오는데, 자, 자기 합리화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학습 이론에서 저 뒤쪽에서 어떻게 된다? 사이크스 마차의 중화기술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임의 부정, 비난에 대한 비난 뭐 등등해서 한 5가지 쭉 있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이 에비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나왔었죠? 에비뉴는 가잖아, 가. 종로 5가 할 때 그 가고. 에그뉴. 우리가 저기 낙인 이론 쪽에서도 한번 이제 에그뉴라는 사람이 낙인 이론이 아니라 저기 뭡니까?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치, 아노미 이론 쪽에서 이제 에비뉴가 좀 이제 나오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에그뉴 이 사람은요, 우리 그러니까 통제 이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통제 이론에 대해서 갑자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술을 학습하여 얻은 자기 합리화의 결과이다. 이건 학습이론 쪽과 관련된 이런 쪽 내용들이잖아. 그래서 전혀 통제이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하고도 상관없고요. 내용 자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쉽게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노미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일요일인데 아침부터 다른 데서 다른 강의 또 수업을 열심히 촬영하다 왔더니 정신이 없네. 자, 6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어려운 문제였다고요. 이게 저도 이제 여러 교재를 가지고 있고, 이제 또 이제 여러 이제 교수님들 책도 있긴 있는데, 찾아도 이 내용들을 다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해설 달면서 좀 답답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도 대충 찾을 수는 있었어요. 이게 형사정책 문제인데,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보시면, 옳지 않은 거. 글릭 부부 하면 맨날 소년비행 연구했던 사람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 종단 연구라는 게 나오잖아. 종단 연구. 우리가 수평적 연구 방법과 수직적 연구 방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수평적이 뭐예요? 수평적이 집단 대 집단을 비교하는 표본 집단 조사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걸 이제 비교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표본 집단 그 조사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수평적이고, 수직적이 뭐다? 계열 조사, 사례열 조사.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제 쭉 옛날부터 뭐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쭉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게 되는 게 이런 게 이제 수직적 관찰 방법인데, 글릭 부부가 종단 연구 이런 걸 했었거든요. 쭉 찾아보게 됐었는데, 일단
발달 범죄학. 이 발달 범죄학 이론이요. 사실은 2번, 3번에 써 있는 2, 3, 4의 인생 항로 이론, 요거랑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달 이론이라는 게 책에서 잘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재마다 조금씩 써 있긴 한데, 뭐다? 발달 범죄학 또는 인생 항로 이론 자체가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그 다음에 성년, 그 다음에 또 결혼, 직장인, 뭐 장년, 노년 이렇게 쭉 흘러갈 때 인생에 어떤 변곡점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변곡점들, 그런 쪽에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도 안 저지를 수도 있고 또 안 저질렀던 사람도 또 저지를 수 있게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인 생애이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결혼이라든가 직업 이런 것 등이 대단히 이제 큰 변곡점 해당한다고 하게 되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제가 보세요. 다중의 사회적, 개인적, 경제적 요인이 범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듯이 범죄 참여도 변화한다. 그래서 아동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성인, 미혼에서 기혼으로 생애의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 상호작용 성격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전을 통해서 행동도 변화해요. 그래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범죄자에서 일반인으로 그러니까 비범죄화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1번 종단 연구 이런 것 등이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기에 반복된 관찰을 포함하는 상관관계 연구를 의미하는데 글릭북의 종단 연구 결국은 인생 어렸을 때부터 쭉 쳐다보잖아. 그래서 좀 연관된 그런 이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대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참 우리가 이거를 고르기는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인생 항로 이론은 답은 일단 2번이에요. 답은 2번인데 인간의 발달이 출생 시나 출생 직후에 나타나는 주된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 요거는 아니라고요. 출생 시나 출생 직후 이거는 거의 결정론 얘기잖아.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인생 항로 이론, 발달 범죄학 이론은요.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출생 시나 출생 직후에 주된 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근데 이거랑 이제 비교해서 4번을 잠깐 보면 인생 항로 이론은 첫 비행의 시기가 빠르면 향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은 해요. 출발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고 맞다는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출생 시나 출생 직후에 나타나는 주된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 그건 아니에요. 결정론 아닙니다. 됐고 그다음에 3번. 인생 항로 이론은 인간이 성숙해 가면서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변화한다.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에서는 뭐 시험에 합격하는 뭐 대입이라던가 이런 데 합격하는 게 중요할 테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성 같은 경우 또는 여성도 대학 졸업하거나 뭐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이후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직업 갖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뭐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대부분 이제 결혼을 전제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결혼도 대단히 큰 어떤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곡점.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 고르는 건데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대충 이제 보고 좀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형사정책을 좀 생각해본 사람들은 이제 철학적으로 이런 거 접근했었을 때, 이거 결정론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죠. 인생 항로라는 것은 계속 간다는 거잖아. 배 타고 이제 쭉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이런 것 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어렸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교정학 연구 방법. 이건 교정학뿐 아니라 형사정책도 마찬가지죠. 양쪽에서 다 나오는 건데요. 실험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것도 좀 어렵더라고. 우리가 통상은 맨날 나오는 거에서 실험 연구 나오게 되면 실험 연구 이게 뭐다. 특히 이제 1번에 있는 저게 이제 핵심이죠. 인과관계 검증 과정을 통제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데 유효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맨날 교과서들의 책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년원 시설 운영 방법을 새롭게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비행소년들의 행동상 반응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실험 연구거든. 그래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연구 방법이 되는데요. 그래서 1번 그래서 가설 검증하는 데 유용한 방법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통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처제 효과를 검증한다. 처체 효과.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가설을 세웠는데 이제 거기에 맞게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후 검사를 통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처치의 효과를 검증한다. 근데 이런 질문 잘 안 나오거든. 근데 3번은 좀 그래도 알 거야. 집단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작위 할당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특정된 사람만 이렇게 이제 실험 연구를 하게 되면 이게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데려와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건데 이게 이제 객관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근데 4번 참 어려운 얘기야.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데 가장 유리한 연구 방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이제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거. 이게 이제 집단 간에 비교하는 거잖아. 집단 비교하는. 그래서 실험 집단과 이제 뭡니까 대조 집단, 통제 집단을 비교하는 그런 이제 집단 조사 이런 쪽에서 표본 집단 조사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작위로 아무나 일단 잡아온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서 참여를 시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기에 좀 불리한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요인들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는요, 이 실험 연구 방법은 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 변수를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실험 연구 방법이 가능하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연구 방법이 바로 실험 연구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해설은 했지만 이게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니야. 올해 보면 어떤 분이 어떤 교수님이 출제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논문이나 이런 쪽에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서 이제 우리 강사들 몇 분 이제 선생님들 계시죠. 저 포함해서 저는 이제 가장 후발주자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 요약서로 물론 요약서지만 되게 두꺼워요. 일반 교과서만지 않은데 그런 것들에서 잘 안 나오는 것들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교수님들 책 볼 거야?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틀리면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100점 맞으려고 애쓰지 말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두 문제는 두 문제 정도는 기본 포기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점 맞으려는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책을 막 정말 논문까지 다 찾아와야 되고 우리 강의도 다 그래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의가 몇십 강 늘어나겠지. 그러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 시각에 다른 공부 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똑같이 몰라요. 똑같은 교재로 대부분 우리 강의하잖아. 우리 교재들 다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된 거 교수님이 일부러 자기 책에 있거나 그런 데서 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런 거 좀 안 냈으면 좋겠네. 자, 8번 갑니다. 이건 쉽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 범죄자를 또는 이제 중범죄자를 장기간 구금한다면 사회 내 많은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다? 선택적 무능력화 또는 선별적 무능력화 이런 말을 쓰게 되죠. 대신에 이거의 반대가 뭐죠? 집단적 무능력화. 집단적 무능력화라는 게 있죠. 자, 집단적 무능력화는 뭐예요? 중범이건 초범이건 상관없어. 일단 다 잡아와. 다 잡아와가지고 교도소에 가둬서 요놈들이 범죄를 저질 수 있는 능력을 무력화시키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적 무능력화, 집단적 무력화고 여기서 특별히 중대한 범죄자, 얘들만 잡아다가 하자. 이런 겁니다. 자, 이 선별적 무능력화가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이게 이제 1967년대, 60년, 70년대 미국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다? 과밀 수용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애들을 교도소에 넣다 보니까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어떻게 돼요? 선택적으로 중범죄들만 일단 잡아놓자. 이런 쪽에서 나왔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 무력화 이런 거죠. 여러분 뭐 다이버전은 탈시설화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설 내에서 말고 시설 외에서 하자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충격구금은 뭐냐? 이게 이제 시설 구금의 대안으로 장기간이 아니야. 단기간 아주 강도 높은 구금을 경험하게 하게 되면요. 얘들이 이제 거기에 놀래서 당연히 형벌의 억제 효과를 심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이제 보호관찰 같은 사인의 처우를 이제 하는 그런 제도가 충격구금이죠. 충격구금.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처우소, 뭐 중간처우라기보다는 이게 뭐 하프웨이 하우스 해가지고 해프웨이 하우스, 해서 하프웨이 하우스 뭐 이렇게도 얘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중간처우, 중간 뭐 교도소, 중간처우의 집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대부분 초창기는 이게 약물치료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었어요. 시설. 근데 이제 근자에는 이제 중간처우 대상자들 해서 개방처우급이나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이나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이제 수용하게 하는 그런 것 등을 의미하게 되죠. 나중에 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실 거니까 가볍게 넘어가시고 어쨌든 답은 선택적 무력화였습니다. 선택적 무력화. 선택적 무력화.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이제 처우 나오네요. 처우.
우리 처우등급, 기본 이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기본 수용급부터 해가지고 막 쭉쭉 나누게 되는데, 기본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원칙적으로 경비 처우급을,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 처우급에서 완화된 경비, 완화된 일반 경비, 그다음에 뭐 중경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이런 경비 처우급을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평점 소득 점수 기준 몇 점? 당연히 5점입니다. 5점. 항상 5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다음 두 번째. 재심사에 따라 경비 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단계 범위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한 단계죠. 한 단계. 생각해봐. 어떻게 중경비급에서 일반 경비 건너뛰고 완화된 경비, 그 다음에 또 개방처우까지 건너뛰어 제일 밑에도 맨 위로? 에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한 단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쉬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3번. 소장은 수용자의 경비 처우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체 없이 알려줘야겠죠. 그 다음 4번. 소장은 수용자를 처우 등급별 수용하는 경우에 개별 처우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경비 처우급, 개별 처우급이 같은 수용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별 처우 효과 증진하기 위해서 경비 처우급과 이제 뭐 개별 처우급을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긴 있대요. 그래서 일반론이고요. 자, 10번 갑니다. 범죄 예측. 범죄 예측. 이게 이제 형사 정책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 평가법 이런 말을 내가지고 통상 우리가 이제 전체적 관찰법 그런 얘기를 하죠. 항상 우리가 전체적 관찰법 또는 평가법과 통계적 예측법 이걸 비교해서 잘 공부를 했었죠. 우리가 통계적 예측법이 그야말로 통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 평가법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어떤 그 아주 세밀하고 그런 것까지 자세히 관찰이 가능하지만 객관성이 결여되잖아. 자, 그래서 누가 누구를 보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지만 일단 옳은 것 찾기죠. 전체적 평가법이 아니라 통계적 예측법이 이제 뭡니까? 이 객관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다? 개발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거야. 통계적 예측법은 전체적 평가법에서 범하기 쉬운 객관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그렇게 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통계적 예측법은 범죄자의 소질과 인격에 대한 상황을 분석, 범죄자의 범죄 성향을 임상적 경험에 의해 예측한다. 이게 전체적 평가법이죠. 거꾸로 썼어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3번. 버제스, 경험표, 예측표라고도 얘기하는데, 경험표라 불렸던 예측표를 활용해서 객관적인 범죄 예측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제스가 일리노이아 교도소에서 이제 가석방된 이런 3,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면서 경험표 예측표를 작성했었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석방 시 예측은 교도소에서 가석방을 결정할 때 수용 생활 중에 성적만을 고려할까요? 아니죠. 일단 우리 뭐라고 돼 있냐면요. 최근에는 수용 생활뿐 아니라 사회복귀 이후의 환경 있죠. 그런 것도 중요한 자료를 삼습니다. 그리고 느낌상 먼 마늘? 이런 건 좀 아니죠. 그래서 수용 생활뿐 아니라 가석방 된 이후에 어떤 그 사회복귀 이후의 환경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 요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범죄 측에서는 잘못된 긍정이 개인에게 피해를 미치지만 더 큰 잘못이라 그랬어요. 잘못된 부정은 지역사회 전체에 대해서 어떤 불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형사 정책에서 봤던 거고, 버제스 경험표, 또 이제 점수표도 있죠. 이거랑 비교해서. 자, 갑시다. 11번 보겠습니다. 자, 가족 만남의 날. 우리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가족 만남의 날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도 법을 잘 몰라도 요거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옳은 것 찾기로 돼 있는데요. 자, 수용자와 그 가족이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밖에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 음식을 나눠요? 우리 군대 생각해 봅시다. 영외로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그래서 당연히 교정시설 내의 일정한 장소입니다.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장은 중경비처우급 수용자에 대해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방처우급하고 완화경비처우급, 그쵸? 그 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경비처우급하고 그 다음에 중경비처우급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상식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횟수만큼 수용자의 접견 허용 횟수가 줄어든다. 이런 게 어딨어. 가족 만남을 통해서 어떤 교화 이런 거를 하자 그러는데 여기서 깐다고요? 접견 횟수? 그럼 안 되죠. 그래서 틀렸고 결론적으로 이제 4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가족이 없는 수용자도 있잖아. 있더라도 안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결연을 맺었거나 자매결연 맺은 그런 쪽, 또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족을 대신하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상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되는 것 같고요. 12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 명칭 바뀐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되게 길었잖아. 줄여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아직 조두순법이 막 될 때라서 올해는 이건 안 냈어요. 근데 내년에는 꼭 나올 것 같고. 근데 이거 벌써 1번은 틀렸잖아. 우리가 저기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릴 수가 있죠. 법원에 판결로 내릴 수 있는데 다만 집행은 언제부터요? 성년 된 다음부터. 근데 성년이 우리가 18세인가요? 아니야. 19세야. 19세. 그래서 18세 미만이 아니라 19세입니다. 만 19세 미만. 네. 여기에 대해서 선고는 할 수 있는데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만 없게 되는 거죠. 이건 가장 잘 나왔던 거고. 2번. 자, 초일 산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우리가 그러네. 형사소송을 하신 분들이 잘할 건데 시효와 어떤 구금에 관해서는 초일을 산입하거든. 우리가 전자장치 부착하는 것도 어떻게 되면 자유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일 산입을 합니다. 원래 법에서는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자유 제한 이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해야 돼? 아니에요. 항소심 판결 선고 중, 변종시까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심 끝날 때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변론 종결시까지 항소심. 아는 걸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옳은 거네요. 법원이 특정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경우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바로 뭐죠? 이제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이거는 이제 받게 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료 사유가 있겠죠. 언제일까? 첫 번째가 부착명령 기간이 지났을 때,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뭐였어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였잖아. 근데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될 때죠.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되면 같이 사라지겠지. 기본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 마지막이요.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됐어요. 사면돼서 형 선고의 효력이 이제 상실된 때. 사면이 여기선 통상 아무 말 없이나 일반 사면인데 이게 이제 전과까지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관련해서 형이 사면되면요, 그 보호관찰도 같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고했던 형이 사라지는 거예요. 형 선고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그 집행유예라던가 그에 따른 뭡니까 이 전자장치 부착하고 이런 것 등이 다 실효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받을 때 이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가 있게 되는데, 부착 명령 기간이 경과할 때, 집행유예 실효 취소할 때, 그다음에 집행유예 된 형이 사면될 때,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종료 사유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는 집행유예 실효 이렇게 되면은 집행유예 종료되겠습니다. 실효나 취소. 그러니까 여러분,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된다는 건 뭐죠? 유예했던 형이 선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13번. 자, 13번 문제 보시면 외국인 수용자 처우가 나옵니다.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옳은 것 찾기네요. 이번엔 유달리 옳은 것 찾기가 많이 나와요. 통상 이제 옳지 않은 것, 이런 걸 물어보는데 사실 옳은 것 찾기가 더 힘들어. 자, 1번 볼게요. 외국인 수용자 전담 요원은 외국인 미결 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당연히 그러면 이 전담 요원이 이걸 해야겠지 뭘 하겠습니까? 답은 바로 1번이에요. 자, 2번부터 왜 틀렸나 볼게요.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 통역사 자격자를 전담 요원으로 지정하여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전담 요원, 통역사를 전담 요원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서는요,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 요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 채용으로 이제 외국어 능통 이런 교도관을 뽑기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 요원을 지정해야 되지 통역사를 여기 데려오면 안 돼. 그다음 3번.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분리 수용해야 되고 그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설비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3번도 보시면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 수용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분리 수용하도록 하고 나와 있는데, 종교 생활 관습이 다르거나 민족 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 수용자만 분리 수용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종교 생활 관습이 다르거나 민족 감정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 수용자. 대표적으로 후자가 누구야? 일본인 수용자. 들어가면 다구리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종교, 이런 게 이제 이슬람 이쪽 쪽을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은
시간마다 해서 이제 막 절하고 그런 거 하잖아.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 같이 못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등일 때만 이제 분리 수용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 외국인 수용자에 대해서 소속 국가의 음식 문화를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아니지. 음식 문화 당연히 고려해야죠. 생각해보세요. 저기 힌두교 믿는 그런 사람들한테 힌두교가 소고기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돼지고기인가? 저도 헷갈린다. 하여튼 그런 걸 줬다고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소속 국가의 음식 문화 체격 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화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상식으로 기억하시고. 자, 14번. 야, 이게 구급할 때는 웬만하면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 나중에 합격해서 하는 거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원래 예전에 있었던 승진 이런 데서 잘 나왔던 건데 일단 뭐 요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교도관 직무규칙. 이게 법무부령인데 교정직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용자를 부를 때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원래는 우리 영화 보면 뭐 1372번 번호만 부르잖아. 번호만 부르는 게 원칙이에요. 번호만 부르는 게 원칙이고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교화를 위해서 이제 필요할 때 그때만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거나 성명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번호만 부릅니다. 번호만. 이건 근데 찾기 쉬웠을 거야. 상식으로 기억해도 될 것 같고. 다음에 2번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급 목적을 해친 행위. 이게 가장 모든 직무에 우선하는 거죠. 도주, 폭행, 소요, 자살. 이 네 가지. 그래서 이런 것 등이요. 구급 목적을 해치는 행위의 대표적인 것들인데 모든 직무에 우선합니다. 그 다음 3번.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 접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의 행동 대화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라. 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해당 수용자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오른손 엄지손가락. 다만 이제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뭐 지문이 없거나 이럴 때는 이제 다른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기본증을 냈는데 사실은 그냥 1번은 우리가 상식으로 좀 풀으라고 그래서 냈던 것 같아요. 이거 잘 우리 수업 시간에 자세히는 저도 안 다루는 건데 7급에 이게 나왔었네. 자, 15번입니다. 이제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 기업체 통근. 그래서 이게 사회적 처우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선정 기준 보도록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돼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자, 어느 경우에 이제 안 될까요? 너무 고령이거나 너무 소년일 때. 그래서 이게 규칙에 있어요. 우리 이제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120조 1항에 있는데 연령이 18세 이상 65세 이하에 돼. 우리가 18세 미만에서는 강제노예가 안 됩니다. 18세에서는. 소년법에도 있게 되는데 어쨌든 18세 이상 65세 이하. 그 다음에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방처우법과 완화경비처우법 여기에 해당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바로 이제 2번이 돼버려요. 그래서 개방처우법과 완화경비처우법. 자, 그러니까 좀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처우급 대상자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경비 처우급이라든가 일반 경비 처우급은 이제 여기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이니까 이것도 포함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호가 이제 가족 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 편지 전화 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 자,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이런 것 등. 이럴 때 이제 해당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주 틀리긴 해요. 일반 경비 처우급. 가볍게 풀었고. 자, 16번 가봅시다. 자, 우리 형 집행법상의 이제 작업하고 작업 훈련 이런 걸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요것도 옳은 걸 찾기네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장애인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직업 훈련이 석방 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해야 된다. 뭐 흠잡을 데가 없잖아.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소장은 사형 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자, 우리 가장 기본이 뭐죠? 사형 확정자도 교정하고 교화, 그다음에 교정하고 교육은 받는다고. 교정과 교육은 되는데 이제 작업이 어떻게 돼요? 작업 이게 신청에 의해서만 받게 되는 건데 자, 일단 이 작업을 신청하면 분류처우심의위원, 분류처우회의 너무 높죠. 분류처우는 사람들 얘가 어느 처우에 해당하는 게 타당할까 해서 나누는 게 분류처우지. 사형 확정은 이미 이 사람은 이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심의를 거쳐요? 교도관회의요. 교도관회의. 그래서 분류처우 회의가 아니라 교도관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월 수용자의 작업 실정 놀게요. 매월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돼요? 매일이죠. 매일. 그래서 뭐 당연히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집중적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일일 작업시간 중 접견, 전화통화, 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럴싸하게 됐는데 여러분 다 좋아요. 뭐 접견, 전화통화, 교육,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포함. 아이, 휴게시간은 줘야죠. 그래서 아무리 하더라도 휴게시간만큼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 휴게시간은 있어야 돼요. 상식으로.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야, 이게 이제 케이스 문제야, 케이스 문제. 요게 좀 어려운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야, 매년 이게 작년부터 이게 아마 들어왔던 케이스 그런 문제 같은데요. 우리가 형집행법, (77조) 1항하고 2항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1항에서가 이제 일반 규율. 그 다음에 이제 2항에서 5일 이내 어떤 특별 규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1호부터 4호까지가 있죠. 1호, 2호, 3호, 4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규율은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족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위독이야, 위독. 위독할 때. 가족이나 직계 존속, 직계 존속. 그래서 아버지 돼 있고, 배우자도 들어가요.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위독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질병 또는 뭐 외부 시설의 입원 필요, 질병 등 외부 시설 입원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이제 3호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 직계 존속 또는 수용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단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그래서 뭐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뭐 재단상 손해 이런 건데 거의 시험에 나올 수가 없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다? 그 밖에 교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그래서 이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정하는 사유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나중에 이제 시행규칙이야. 시행규칙 129조에 가면 있어요. 129조에 딱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요. 개방처우급하고 완화경비처우급 있죠. 거기만 가능하다. 거기부터 이제 나온 거야. 개방처우급하고 완화된 일반 경비처우, 완화된 경비처우. 이 둘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고 나머지가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웬만하면 들어가. 웬만하면 이제 들어가는 사유 등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10호까지, 1호부터 10호까지가 쭉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특별기후도 간단히 한번 써보면 특별기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사망. 아까 위독이었잖아. 여기는 특별은 사망해야 돼. 사망. 위독 갖고는 안 돼. 가족이나 이제 배우자의 직계 존속 사망.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의 혼례. 아들 녀석이 혼인한다. 딸이 혼인한다. 이럴 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17번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7번에 1번 보면 자, 여기서 이제 10년의 징역형을 받고 4개월 복역한 일반경비처우급 수용자 A가 장모님의 사망을 이유로 자, 보면 아까 일반기후는 개방처우급하고 완화된 경비처우급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일반기후는 이미 안 돼. 일반기후는 안 되고 대신에 그것도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77조에서 77조 1항에서 6개월 이상 형의 집행, 6개월 이상의 형을 집행받은 수용자로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21년 이상, 20년 이상이 아니야. 21년 이상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7에 21이잖아. 그래서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지나야지만 그리고 교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과 권한에 해당하면 이제 20일 이내 일반 기후가 되는 건데 일단 이 사람은 뭐가 되죠? 10년 징역형 받고 아직 4개월밖에 안 지났어. 그래서 일단 안 돼. 그리고 일반 경비처우급이라서 안 돼. 그래서 일반 규 대상자는 아니야. 하지만 여기 돼 있죠.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사망. 그래서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 규 가능합니다. 그래서 5일간의 규율을 신청했다. 가능한 거예요. 특별 규가 이제 5일 이내 한도에서 하게 되는 거가 특별 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거 가볼까요? 3년의 징역형을 받고 13개월을 복역했대요. 자, 3년이면 원래 36개월이죠. 36개월에 3분의 1이면 12개월만 지나면 되거든. 근데 13개월을 복역했대. 좋아. 통과.
완화 경비 처우급이래. 좋아. 완화 경비 처우급이니까 일단 될 수 있어요. 일반 귀유가 가능해. 출소 전 취업 준비를 이유로 귀유를 신청하였다. 나오게 되는데 아까 법무부령으로 일반 귀유에서 10호 정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 걸린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장난은 안 쳐요. 그래서 당연히 두 번째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이 보세요. 20년의 징역형을 받고 20년이니까 3분의 1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헷갈리잖아. 그래서 6년 지나면 되잖아. 그래서 6년을 복역한. 그래요. 딱 3분의 1은 3분의 1? 안 됐잖아. 잠깐만. 20년에 3분의 1이 얼마야? 계산이 안 되네. 6년 몇 개월 정도가 되잖아요. 6년 하고 또 3분의 1이니까 하여튼 6년 몇 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딱 6년을 복역했으니까 아직 3분의 1이 안 됐어. 3분의 1이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은 비록 완화경비 처우급이더라도 기간에 3분의 1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일반 기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위독이래.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바로 특별기후라니까. 근데 위독은 일반 기후에 들어있잖아. 일반 기후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독은 일반 기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3분의 1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당연히 기후 신청을 일반 기후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 보였는데 3분의 1 지났냐 안 보냈냐 이제 그게 핵심이 되는 거죠. 4번도 볼까요? 무기형을 받고 자 무기형 받으면 몇 년 지나야 된다 그래서 7년. 근데 벌써 어떻게 돼서 10년을 지났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경비처우급이 뭐래요? 완화경비처우급이래. 그러니까 되지. 개방처우급하고 완화된 경비처우급이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간대요? 수영자 D가 아들의 군입대를 이유로 간대. 자, 여기는 없죠. 법무령이 있어요. 제가 웬만한 거 다 여기 있다니까. 일반기후의 요건에서. 그래서 거기에 몇 호가 있냐면요. 3호에 있어. 해서 시행규칙 129조 3항 3호에 직계 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 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뭐 이런 것 등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것까지 장난치는 건 아닌데 여기선 다행히 사유를 가지고 장난쳤으면 되게 어려웠을 문제였는데 딱 기간 3분의 1 지났냐 안 지났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8년 징역형을 받았다면 6년 복역하면 딱 3분의 1이 지났으니까 되는 거지. 근데 20년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안 지난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는 케이스 문제였어. 매년 하나씩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게 나왔으니까. 자, 이제 18번에 지역사회 교정이 나옵니다. 자, 일단 지역사회 교정 자체가 뭐죠? 범죄자의 어떤 사회내 처우, 사회내 처우를 통해서 어떤 기존의 사회 유대 관계를 이제 지속시키고 그래서 이제 조속히 이제가 사회 복귀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사회 규정은 대표적으로 낙인 이론가들이 나왔었죠. 단기 자유형 같은 거에서 얘들이 전과자가 돼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전과자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낙인을 주는 바람에 2차적 범죄에 빠지게 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사회 규정. 그리고 또 어차피 범죄를 발생시킨 장소가 그 지역 사회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죠. 자, 옳지 않은 거 볼게요. 18번. 교정의 목표는 사회가 범죄자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해주고 사회적 유대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게 지역사회 교정의 목표고. 두 번째,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자들에게 구금 이후의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단기 자유형의 폐해 이런 것들 때문에 구금까지 필요 없어.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지역 사회에서 뭔가 사회봉상을 하건 기타 어떤 뭔가 기여를 해야겠죠. 자기가 지역 사회에서 잘못했으니까 그 흠결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노가다. 이게 이제 구금 이후의 처벌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전통적 교정. 전통적 교정이 뭐야? 시설 내 가두고 거기서 이제 교정하는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으로 지역사회 책임이 요구되었다. 맞는 지문이고 4번이죠. 교정 개혁에 초점을 둔 인간적 처우를 증진하며 범죄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시도이다.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것 등이 요새 근자에 나오는 사법 정의를 위한 교정이죠. 그러니까 교정 개혁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인간적 처우를 증진 이런 건데 뭔 소리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학 이런 쪽에서 이제 교육 그리고 또 교정 이런 걸 이제 목표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의료 모델, 교육 모델 이런 게 계속 이해하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비록 수용자인데 계속 객체로 삼아서 어떤 마루타처럼 실험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다운 대우를 사실상 못 받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교정 교화를 통해서 이제 바로 사회 복귀를 해서 재사회에서 재범 방지가 주 목적인데 교정의 목표가. 근데 치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계속 마루타처럼 취급해.
오히려 인간적인 처우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근자에 이제 인간적 처우를 증진, 그래서 범죄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법 정의량 교정이 요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 규정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교정개혁에 초점을 둔 인간적 처우를 증진. 이거는 시설 내 처우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시설 내 처우에서나 가능한 얘기. 그래서 지역사회 규정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지문이겠고. 자, 19번입니다. 소년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년 나오니까 바로 20번에 이제 노인이 나오죠. 항상 우리가 뭐 장애인, 소년, 노인, 그 다음에 외국인 이런 쪽에서 이제 따로 처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년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찾긴 해요. 자, 1번부터 보면 소년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에서 별도의 개별 학습 공간. 여러분 교도소에서 개별 공간 주면 돼안돼? 안 돼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년도 마찬가지고 밑에 20번에 나오는 노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공간 안 돼요. 그래서 개별 학습 공간이 아니라 공동 학습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용품 등 뒤에는 다 맞아요. 그래서 개별이 아니라 공동. 그 다음 2번. 소장은 소년 수용자 등의 나이 적성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및 전화 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그래요. 이건 뭐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2번. 3번 봅니다. 소장은 자꾸 헷갈리네. 소년 수용자의 나이 적성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 활동을 제외한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아니 자기가 원하면 발표회나 공연 등에 참가를 시켜줘야겠죠. 얘가 이제 좀 춤에 좀 소질이 있어. 그래서 나름 계속 연습을 한 애거든. 이럴 때 자기도 발표하고 싶지 공연하고 싶죠. 그래서 당연히 공연 등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 활동 포함입니다. 포함. 그래서 제외. 이게 이제 틀렸고. 그다음 마지막 4번. 소년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 수용자를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능해요. 그래서 전담 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 소년 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거실을 지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소년에 대해 특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해서 조금 요것도 찾기가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법령 참 힘들어요. 어디까지 참 공부해야 될까 이런 거 같고. 자, 마지막 20번. 이게 이제 노인 수용자, 노인 수용자 처우인데 제가 지금 수형자와 이제 수용자를 구별하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도 옳은 것 찾기입니다. 1번 보세요. 노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개별, 또 틀렸잖아. 아까 소년 때도 마찬가지. 개별 아니라니까. 공동. 그래서 이제 공동 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 두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노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노인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노인 수용자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 노인 전문 오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개발 시행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하등 틀린 게 없어 보이죠. 야, 이 세상이 여기서 장난친 거야. 시설의 장이 아니야. 여기 시설의 장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전담 교정시설의 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전담 교정시설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용학원 시설의 장이나 전담 교정시설의 장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나. 그래서 2번 아닌가? 했더니 아니야. 답이 3번에 잘 보세요. 3번에서 야, 일단 보면 노인 수용자 돼 있죠. 노인 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작업원 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를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아요. 근데 일단 노인이면 이건 수형자건 수용자건 상관없죠. 우리가 이제 수용자하고 수형자 뭐 그거 여러분 모르시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어쨌든 미결 수용자더라도 노인이라면 당연히 목욕 보조하게 해야겠죠. 자, 4번을 왜 틀렸나 보세요. 소장은 노인 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담당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는데 담당 교도관까지 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는요. 이게 수용자가 아니라 수형자야. 수형자. 그래서 노인 수용자가 작업을 원할 때예요. 우리가 미결 수용자는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그래서 교정, 교육, 이제 그러니까 작업 이런 것 등이 기본적으로 다 의무는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노인 수용자야. 노인 수용자가 원했을 때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작업 부과하고 담당 교도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갖고 말장난을 친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답을 처음에 아니 1번은 확실히 제가 틀린 거 알았는데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막 골랐는데 나중에 이제 해설하면서 찾았죠. 그랬더니 이걸 시설회장이라고 해서 틀리게 해놓고
사실 이게 시설의 장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전담 교정 시설의 장이나 시설의 장이나 꼭 이걸 꼭 차이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치사하게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수형자 이걸 바꾸는 거는 저는 그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출을 볼 때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용자와 수형자가 교정에서는 가장 어떤 그 기본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염두에서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푸니까 금방 가죠. 금방 갔는데 한 42분 만에 후다닥 끝내버렸는데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실제 풀면서 스트레스가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같은 것들 역시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대신에 좀 더 세부적인 어려운 법령들은 좀 빠졌어요. 그리고 특색이 어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가장 기본 이런 것 등이 이제 좀 빠져 있다는 것도 좀 특색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전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